안녕하세요. 장의준입니다. 사랑했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했던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떤 악의를 갖고서 또는 사랑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서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만 했던 경우도 역시 제외를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했던 경우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상대방을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또는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먼저 고백한 경우 나 역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을 했었을 때 나는 그와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끝나고 난 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꿈, 일종의 환상, 또는 일종의 백일몽, 환영, 허구 같은 것이었죠. 그것은 과연 거짓 사랑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짜 사랑이었을까요? 멜로뽕띠라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마도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멜로뽕띠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도 역시 없다고 멜로뽕띠는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멜로뽕띠는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던 것도 아니고 참된 사랑이었던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랑도 아니고 거짓 사랑도 아니다. 애매하죠. 멜로뽕띠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사랑의 애매함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멜로뽕띠는 체험과 사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요. 멜로뽕띠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유하는 대신에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사랑에 관해서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을 사유한다는 것 또는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은 멜로뽕띠에 의하면 사랑이 끝나고 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우리가 사랑하는 중에 겪는 것이고 사유 또는 생각은 우리가 사랑이 끝난 후에 지나간 사랑을 회고하며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느낌이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람을 한때 사랑했을 때 가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아마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참되다라는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사랑이 끝나고 난 후에 생각 내지는 사유를 통해서 받게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은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두 개의 서로 상이한 느낌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었다는 느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거짓 사랑이었다는 느낌. 하나는 사랑하는 동안 내가 느꼈던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나서 사랑이 끝난 후에 내가 가졌던 느낌입니다. 이 두 느낌,
이 둘 중에 어떤 느낌이 옳은 느낌일까요? 자, 멜로뽕티는 여기서 잠시 꿈 얘기를 개입시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난 후, 즉 꿈을 꿀 때와 꿈에서 깨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 산에서 곰이 나를 쫓아내려오는 꿈을 제가 꾸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나는 꿈을 꾸는 가운데 지금 곰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이 사태가 꿈이라고 또는 허구라고 또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곰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꿈을 꾸는 동안만큼은 나는 곰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진짜라고 믿는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고 난 후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본 곰은 진짜 곰이 아니라 가짜 곰, 즉 꿈속의 곰이었다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러고 나서 꿈이 깨고 난 후에 나는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 곰에 관련된 내용, 곰에 쫓기는 내용, 그리고 곰에게 쫓기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느낌, 예를 들어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을 나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기호로 삼아 꿈 해석을 시도할지도 모르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꿈을 꾸는 동안만큼은, 즉 꿈속에서 내가 있었을 때만큼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곰이 나를 쫓아온다? 이것을 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적어도 꿈을 꾸는 동안만큼은 나는 그것이 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꿈 해석을 위한 기호로 삼을 수 있으리라 미처 예상할 수 없었죠. 꿈속에서 곰이 나를 쫓아왔다는 것, 즉 곰이 나를 쫓아왔다는 사건은 허구적 사건, 환상 내지는 꿈속의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꿈에서 깨어나고 난 후입니다. 다시 사랑의 문제로 되돌아와 보죠.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만큼은 나는 그것이 거짓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즉,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사랑이 끝난 후에 그 사랑을 회고적으로 반성하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갖게 될 그 사랑이 참되지 않다는 느낌,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었다는 느낌, 생각을 통한 바로 그 부정적인 느낌을 적어도 사랑하는 동안만큼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 그 사람이 바람둥이니까 또는 그 사람이 편집증 환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었다라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어디까지나 사랑에서 깨어난 후에, 즉 사랑이 끝난 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느낌인 것이죠. 멜로뽕티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사랑이 끝나고 나서 보니 결국 내가 사랑하는 동안 했던 바로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다 또는 거짓 사랑이었다 라는 식의 생각은 나는 꿈을 꾸는 동안에도 곰이 쫓아오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멜로뽕티는 지적을 합니다. 즉 멜로뽕티는 그런 식으로 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느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히려 멜로뽕티는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동안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나서 참된 사랑에 대한 느낌과 거짓된 사랑에 대한 느낌, 이 두 가지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애매함을 사랑은 갖고 있다고 말하죠. 사랑에 관한 참된 느낌과 거짓된 느낌,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안에 느꼈던 느낌과 사랑하고 난 후에, 사랑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느꼈던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느낌, 이 두 가지 상반된 느낌,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또는 이 두 가지 느낌 중에 어떤 느낌이
옳은 느낌이냐를 묻는 물음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사랑하는 동안에 그 사랑이 참되다 라는 느낌, 사랑하고 난 후에 그 사랑이 거짓되다 라는 느낌, 이 두 느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는 뽕띠에 의하면은 지금 창밖에 비가 온다 라는 주장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문제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자, 누군가가 주장합니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비가 내린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그 사람의 주장은 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때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그 사람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멜로뽕띠는 말합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린다라는 주장의 참이나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랑의 저 두 느낌 관련된 문제는 그러한 참과 거짓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뽕띠는 주장합니다. 왜 참사랑과 거짓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멜로뽕띠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멜로뽕띠에 의하면 사랑한다는 느낌 또는 기뻐한다는 느낌 또는 슬퍼한다는 느낌, 이러한 느낌들은 투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느낌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왜냐하면 멜로뽕띠에 하면 이러한 느낌들은 선반성적 층위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반성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뽕띠식으로 말하자면 체험의 층위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멜로뽕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의 애매성이 결국에는 사랑이 인식이 아니라 체험이다 라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사랑은 명확하게 통찰하는 반성이나 또는 투명하게 생각하는 생각 내지는 사유가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마치 느낌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체험이기 때문에 결국 참된 사랑에 대한 느낌과 거짓된 사랑에 대한 이 두 느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은 사랑을 반성하거나 생각한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우리는 이때 사랑을 체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알거나 모르거나와 관련된 인식이 아니라 체험이니까요. 자, 멜로뽕띠는 이런 식으로 사랑의 애매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랑의 애매함은 사랑이 체험이기 때문에, 즉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이 작동하기 이전의 층위에서 내가 세상과 또는 타인과 관계 맺는 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저는 멜로뽕띠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 애매한 이유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레비나스의 모델을 따라서인데요. 사랑이 애매한 이유는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상가들 중에는 사랑은 없다,
즉 사랑은 일종의 환영이다, 또는 사랑은 일종의 꿈이다, 허구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 또는 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를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쇼펜하우어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인 반면 이 표상의 세계의 토대가 되는 것, 즉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 내지는 표상의 세계는 다수로 이루어져 있죠. 수많은 존재자들이 이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다수로 보이는 세계가 일종의 마야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야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힌두교 용어로서 베일 또는 장막을 뜻하죠. 말하자면 쇼펜하우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다수의 세계는 일종의 환영과도 같은 것이다,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근거가 되는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이 다수적 세계 배후에 실체로서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의지입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 다수적 세계, 이 환영적 세계의 토대가 하나의 의지라는 말이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는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을 움직이는 동인입니다. 이러한 존재자들 중에는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펜하우어는 결국 하나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들과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사랑 등등을 조종한다, 내지는 규제한다, 내지는 움직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예를 들어 사랑은 의지가 우리를 조종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라고, 또는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믿겠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실 연인 간의 사랑은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내는 속임수 내지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한갓 꿈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진단인 것이죠. 이렇게 쇼펜하우어와 비슷한 식으로 생각했던 사상가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라는 구조주의 인류학자인데요. 레비스트로스는 인간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들을 사회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무의식적 구조라는 토대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친족 관계에 있어서 친족 구성원들 간의 내밀한 감정,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감정 또는 자식과 부모 간의 감정, 친밀감 또는 형제와 자매 간의 친밀감, 이러한 감정들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레비스트로스가 볼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품는 감정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 구조가 만들어낸 일종의 결과물, 즉 구조의 효과라는 말이 되겠죠. 구조가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습관을, 그리고 인간이 하는 문화적 활동들을 규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레비스트로스의 통찰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 문제를 생각해 볼 경우 결국 감정, 습관,
모든 인간적 실천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것들의 총체로 어떤 사랑이라는 행동은 또는 실천은 또는 감정은 결국 구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효과겠죠. 그리고 사랑이 만약에 구조가 만들어낸 일종의 효과라고 할 때 사랑은 일종의 허구, 일종의 환영, 즉 구조가 만들어내주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